미국 조선소들이 실제로 지금 똑같은 스펙의 배를 한 국제 시세 대비 5, 6배 정도 가격으로 수주를 합니다. 전략 상선이 지금 미국 내에 한 80척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10년 이내에 250척까지 늘리겠다라고 중형 선박을 만드는 업체가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오늘 모신 분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조선주가 뭐 날아가가지고 참 좋으시겠어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아, 바쁘면 좋은 거죠? 그쵸. 저희는 아무래도. 아니 근데 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미 해군의 이 영향력 이걸 좀 따져보려면은 그 30년 조선 예산이 연평균 34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게 글로벌 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만의 어떤 리그인가요? 뭐 전부 다 글로벌 조선 업체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내부적으로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30년간 잡아놓은 평균적인 예산의 규모는 글로벌 시장이랑 비교를 굳이 해보자고 한다면 글로벌 상선 시장이 1년에 한 1억 불 정도, 그러니까 1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1천억 불. 그래서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발주를 30년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선 시장 내에서 보더라도 대규모 선주 국가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형 군함 건조 시장은 두 회사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디입니까?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조선 지주회사 밑에 뉴포트 뉴스 십빌딩 그리고 인걸스 십 빌딩이라고 하는 두 개 회사가 있고요. 미국 회사인 거죠? 예.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 또한 상장사인데 이 회사 밑에도 이제 두 개의 조선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그룹, 네 개의 조선소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항공모함 아니면 핵잠수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두 회사가 거의 수주를 해서 뭐 2호선을 이 회사가 만들면 3호선은 저 회사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저희가 하나의 항공모함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서포트하는 뭐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연안함정 그리고 뭐 조달을 하는 뭐 그러한 지원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다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밑에 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들이 담당하고 있긴 한데 뭔가 모델이 체인지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요즘에 잘 받쳐주지 못해서 지금 전체 총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함대 수가 자꾸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바깥으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체 한 50조 되는 그 규모 중에서 단순히 지원함이나 이러한 이제 밑에 있는 영역만 하더라도 저희가 10%라고 설사 가정을 한다고 해도 5조 정도의 규모인데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수 방산이 한 3조 원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조선 업체에게 발주를 하는 방산의 사이즈보다 오히려 큰 규모가 외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좀 변두리만 가지고 해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신규 시장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국 그 조선업체가 그러한 것들을 가져올 만한 가능성. 그 군함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또는 이제 아니면은 이제 MRO라고 해서 저희가 수리 정비를 해서 이제 내용 연수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걸 하려면 기존의 군함에 대한 제조를 꾸준하게 지속했었다라는 레코드가 있는 국가가 사실 중요한데 이러한 레코드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상선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지속했던 업체들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많은 양의 이 배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쪽 상선 시장이 좋을 때는 상선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방산 시장이 좋을 때 방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인적 자원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은 제조했었던 레코드를 쌓으려면 그 부분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그러한 부분을 지속했던 국가가 단 두 국가밖에 없죠. 네.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요즘에 보면은 약간 미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상선 역량을 줄이고 있고 더 작은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을 계속 사이즈를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도밖에 지금 꼽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미국도 그런 길을 걸어갔고 일본도 약간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데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자체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선박 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외부의 물자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주 국가로서의 그 위치는 여전히 공고한 상황인데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큰 해운사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도 이 연안의 항만을 돌아다니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이미 굉장히 수십 년간 막혀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었는데 자꾸 외부에서 뭔가 이거를 만들어주세요, 저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주체가 있어야 사실 조선업체로서의 그런 역량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대형 주체가 일단 사라진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0년이 또 추가로 흘러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계속 줄어들게 되고 조선 업체들도 매출이 안 나오게 되다 보니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이제 점점 업체 수도 줄어들게 되었고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컸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이탈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그래요?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 맞고 사업장에서 일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의 이제 이탈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저희가 노하우가 계속 전수가 되어야 되는 업종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맥락이 딱 끊기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외국 조선소는 이 미국 연안항로 조선시장, 상선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그 존스법 이거 네네. 자체가 어떤 그쪽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어떤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쪽의 어떤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행동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러한 그 뭐 컨테이너 운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또 미국 중국의 조선소들 또 미국에 입항하는 그 조건이 또 달라지고 뭐 추가로 돈 내라는 여러 가지 것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가져오는 어떤 이 업계의 변화, 지형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요즘에 국제 해운사들 중에서 한국에 발주를 하는 선사들에 대해서 미국이 저러한 대중 제재를 하니까 이 발주를 중국에 하려고 하다가 한국으로 하나보다라고들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전환됐을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 하반기에 중국이 굉장히 많은 선박을 좀 빠르게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 인도 선표보다 중국의 인도 선표가 조금 더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선박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발주하는 게 좀 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운사들은 저희가 해운업을 완전 경쟁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A 국가라고 하더라도 B와 C 사이 국가의 노선을 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화물을 확보할 자신만 있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해운사들은 미주 노선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에 해당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얻어낸 것은 내가 어느 항만이나 가기에 좋은 범용성을 갖는 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해운사로서의 경쟁력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 높은 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발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 조선 업체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나쁜 부분을 적용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수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국적보다 우리 쪽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막 퍼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점진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선택지가 만약에 두 개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대신 가격 차이가 우리가 좀 비싸죠, 중국보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요소라고 보세요? 아니면 왜냐면 우리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안 믿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러다 말겠지. 사실 하고 요즘에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믿진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금액을 내가 추가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선사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최초에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그 USTR 규제는 입항했을 때 그 한 번의 입항으로 생기는 매출의 거의 7% 이상의 입항 수수료를 내야 되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저희가 해운사들이 과거에는 높은 한 자릿수 정도의 영업이익률만 달성을 해도 영업 잘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편인데 거의 영업이익률만큼의 그 입항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 규제가. 그래서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입항할 때마다 그 정도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내느니 차라리 그냥 배 좀 비싸게 발주하고 수수료 안 내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유도할 만한 수준의 규제였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제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완화된 규제가 발표가 되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중간에 언제 틀어질지도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이 좋고 나중에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낮은 쪽으로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좀 용이해진 거죠. 지금 운임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새로운 배를 구매하는 어떤 그 투자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2024년이 해운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실적이 좋았던 한 해라고 저희가 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홍해 사태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사실 이제 비수기인 1분기가 되면서 작년에 막 올랐던 운임 프리미엄을 저희가 열심히 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1월 말부터 최근에 5월 말 정도까지 4개월간 그 운임 프리미엄이 쭉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저태세 전환에 의해서 최근에 미주노선을 필두로 운임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아마 어닝에 대한 추정치 컨센서스가 저는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은 한마디로 해운사들 입장에선 유럽 노선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한 해였었는데 올해는 미주 노선이 그 부분에 이제 모멘텀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올해 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닝 수준이 높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2028년부터 우리 친환경적이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 탄소세 내야 되니까 열심히 투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나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조선주들 요즘 보면 주가 정말 좋잖아요. 네, 이러저러한 호재들 때문에. 근데 그 해운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1분기 초입 대비해서 바닥은 조금 확인을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나서 2018년에도 보아하니 그때 이제 무역 분쟁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중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물동량이 줄더라라는 학습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서 해운사들도 그렇고 이제 화주들도 그렇고 앞으로 뭔가 우리가 또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하면 물량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 원활함이 좀 없겠구나라고 다들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해서 실제로 물동량이 아주 많이 늘지는 않고 있는 상태였었고 저희가 연간 기준으로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3년 대비 24년에도 조금 줄고 24년 대비 25년도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예측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고 났는데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갑자기 관세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는 유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예되니까 그러면 적용되기 이전에 빨리 미리 수출해야지 아니면 수입해야지 이런 수요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를 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단발성으로 다 적용을 해서 갑자기 저희가 노선을 늘린다거나 이러한 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운임으로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고, 생각보다 선사들의 이러한 운임에 대한 할증료 부과가 화주들에게 잘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해군과 관련된 모멘텀, 요게 요새 계속 좀 집중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송용 선박을 지정 발주한다,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존스법 안에 있는 건 미국 항만에서 미국 항만으로 이동하는 연안 선박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그거와 달리 모든 그 국가에는 전략상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본업에 해당하는 해운업을 진행하다가 전시에는 반드시 전장에 투입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선박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들고 있는 배 중에 전략상선에 위치해 있는 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배들은 전시에는 전장에 투입이 돼야 되지만 평소에는 그냥 다른 글로벌 해운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들은 글로벌 다른 해운사들이 갖고 있는 배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선소한테 발주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조선소들이 실제로 지금 똑같은 스펙의 배를 한 국제 시세 대비 5, 6배 정도 가격으로 수주를 합니다. 5, 6%, 5, 60%가 아니라 5, 6배 다섯, 정도 여섯 수준으로. 배. 근데 그러니- 심지어 그 배를 만들면서 이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조 역량이 많이 꺾여 있는지. 그 얘기 하시니까 지금 그 미국의 조선소 네. 현황이 어떤가가 확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 존스법으로 막아놓은 현황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략상선이 지금 미국 내에 한 80척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10년 이내에 250척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부분인지라, 그러면 추가로 뭐 한 170척만 발주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 80척도 노후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200척이 넘는 선박을 발주를 해야 아마 10년 뒤에 전략상선으로 250척 정도를 운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는 그냥 본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는 조선소의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 또한 우리나라의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보통 그런 상선이면은 어떤 배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가 소위 아는 컨테이너선 이런 겁니까? 컨테이너선, 유조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과 어딘가에 그 물자를 날라야 되니까 그 나르는 화물에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많이 보겠죠. 그렇군요. 요것이 만약에 진짜 어떤 모멘텀이 돼주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디예요? 미국의 항만 사이즈가 생각보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극동아시아에 있는 삼국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즈상으로 이제 중형 선박을 만드는 업체가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제 HD 현대미포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최근에 현대미포 움직임 정말 좋던데 이러한 모멘텀인 건가요? 그러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는 그냥 PC선, 그러니까 저희가 정유를 잘 운반하는 선박을 만드는 전문적인 회사로서의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팬데믹 때 제일 첫 번째 주인공이 됐던 선종은 컨테이너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막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발주가 될 때의 수혜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밸류에이션이 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즘에 저희가 방산을 진행하는 조선 업체들은 2025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는 막 PBR이 막 4배씩 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었는데, 저희가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더 실어주는 거에 많은 방향성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미포조선도 실제로 미포가 주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렸을 뿐 역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회사도 나중에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가겠구나라는 게 시장에서 조금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요즘에 약간 수혜 선종으로 얘기를 하는 LNG
LNG 벙커링선, 이게 LNG선의 수혜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LNG 벙커링선이 발주가 될 때 주로 미포 조선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의 수혜로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떨어뜨려 놓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좀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키 맞추기 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LNG선이 앞으로 가장 큰 화두를 얻는데 현대 미포는 그 LNG와 관련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가장 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았나요? 저희가 LPG선은 중간 사이즈도 발주되고 대형 사이즈도 발주되고 하는데 LNG선은 저희가 174K라고 해서 딱 규격화된 사이즈인데 그게 대형 조선소에 갈 만한 사이즈지 중형에 아예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LNG와 관련된 건 거의 건조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시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요소였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됐다는 건가요? 요즘엔 이제 배들이 LNG로 추진을 해서 돌아다니는 게 되면서 그 항만에 LNG 주유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안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쉽투쉽 배에서 배로 LNG를 넣어주는데 그 LNG 벙커링선을 그 딱 미포조선에서 만들기 좋은 사이즈 정도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주유 역할을 하는 그런 배를 이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LNG 추진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 만들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조선소가 현대미포인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 내 그 LNG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2028년까지 뭐 428척의 선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다 이런 LNG 선이라면은 다 우리 쪽으로 수혜가 오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그 미국에서 LNG가 수출이 되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땐 거의 다 한국으로 발주가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프로젝트는 항상 예상했던 시기에 제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잘은 없긴 하지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물량이 한국으로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 조선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시설 산업이다 보니까 이거 뽑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시장이 커지고 뭐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 해도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한계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가와 이러한 호재와의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탑라인에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희 도크 4개인데 4개에서 뽑아낼 수 있는 뭐 최대치 몇 척입니다. 라고 하면 그 그렇죠. 척수가 더 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생산성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의 한계는 이미 약간 온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네. 업체들은 증설을 크게 진행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증설을 발표한 업체가 있긴 하죠. 하나오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플로팅 도크 하나 더 늘리고 크레인을 더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국 조선 업체들이 해외에 투자해 놨던 야드들을 좀 싸게 뭐 렌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조금 더 늘릴 여지를 가져간다라는 정도로 하는 거라 요거는 글로벌 캐파가 느는 것이 아니라 있는 캐파 중에 일부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그 생산성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양적인 요인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시장이 좀 동의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정말 높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저희가 조선 업체들이 2007년에 수주해서 그 높았던 성과로 수주한 물량을 2010년에 만들어낼 때도 아무도 조선 업체들이 20%의 영업마진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막 저희가 2021년부터 오른 성과를 가지고 사실 23년 수주 성과가 적용된 물량이 지금 거의 매출에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18%의 영업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가 일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도대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주하고 있는 배들을 만들어내는 2027년, 2028년에 얼마나 마진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이제 몇십 프로의 마진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높은 ROE가 과거에는 반짝 오고 말았지만 이제는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주 잔고를 땡겨서 오면 사실 배수가 금방 내려가거든요. 저희가 추정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과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도 좀 지속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이 받침이 돼주는 네, 이 맞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승세다. 네. 그렇다면 아직도 좀 올라갈 룸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선주들? 저희가 27년까지 영업마진 개선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간에 뭐 재료 가격이 아주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 개선세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